여러분 혹시 1949년 1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 선포한 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대한민국은 우리 땅이라고 정격 선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마도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게 조공을 바쳐온 속지나 마찬가지였는데 350년 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이 무력 강점한 뒤 일본 영토가 됐고, 이때 결사항전한 의병들의 전적비가 도처에 있다. 대마도는 한국 땅이다. 일본은 빼앗아간 대마도를 내놓으라고 천명했습니다. 그 후 10여일 뒤 31명의 우리 의원이 대마도 반환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일본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대마도는 우리나라 지도에조차 일본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 말할 수 없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마도가 우리 땅으로 선포된 지 72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대마도 실지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과 영토수호 공동협의체 구성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마도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마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최근 열린 경북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께서 흥미로워할 만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경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이 대마도가 분명히 대한민국 영토인데 정부와 경상북도는 일본에 계속되는 독도 침탈 책동에 수세적, 방어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다. 대마도 땅을 우리 땅으로 되찾기 위해서는 대마도 실질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의 불씨를 경북도가 앞장서서 되살려내야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1949년 1월 7일 이후 정치권에서 대마도에 대한 발언이 나온 적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이 발언이 향후 경북도의 대응 방안에 따라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찾아올 것이냐 아니면 외교적 파장으로 이어지며 국가적 반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용선 도의원은 제321회 경북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런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주변국의 역사 왜곡과 일본에 계속되는 독도 침탈 책동에 대해 수세적, 방어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다. 경북도가 일본의 역사 왜곡에 감정적이고 이례적인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대한민국이 찾아와야 할 권리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독도와 대마도의 실지 회복을 위해 경북도가 타 시도와 공조해 영토수호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경북도뿐 아니라 다른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국제사회를 설득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 왜곡에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과거 전범기업을 전수조사해 공표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에 대한 수탈과 강제징용을 행해온 기업들이 떵떵거리며 역사를 왜곡하고 다니는 것을 그냥 지켜본다는 것은 후손된 도리로 하지 못할 짓임에 분명합니다. 당연히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사죄토록해 응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지금껏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그토록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언젠가 대마도 반환을 주장할 것에 대비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면서 대마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에 휘말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놈이 물건 2개를 훔친 다음에 1개만 돌려줍니다. 도둑놈은 주인이 훔친 물건 1개까지 돌려달라고 할 것에 대비해 돌려준 물건까지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나머지 물건마저 빼앗길 것이 우려스러워 빼앗긴 물건을 되찾아올 생각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지금 독도와 대마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이 독도를 빼앗아갈까봐 신경이 곤두선 나머지 대마도를 찾아올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야 페페TV야, 과거에 대마도가 무슨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야. 근거를 찾아와. 대마도 그거 우리 땅 아니잖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대마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는 근거는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보다 찾기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페페TV에서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 영상만 수십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확실하게 지금 여기서 딱 말하겠습니다. 삼국지에 위지 외인전에도 명시되어 있고 1832년 국제법상 공인지도인 삼국접양지도, 1865년 미국 페리제독의 일본지도, 1924년 조선총독부 문서인 삼국통남도설, 이 밖에도 웬만한 고지도에는 대마도가 다 한국 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삼국접양지도, 이게 중요합니다. 일본은 과거 1860년대 오가사와라 제도를 두고 미국과 분쟁하던 당시 독일의 동양학자인 클라포로스가 번역한 삼국접양지도의 프랑스어판을 근거로 제시해 영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맞지요? 오가사와라 제도 지금 일본 거 맞지요? 삼국접양지도 국제법상 공인된 지도 확실합니다. 근데 이 지도는 오가사와라 제도를 일본 영토라 규정했지만 울릉도, 독도, 대마도는 조선 영토로 적었습니다. 이거 일본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하야시 시에이는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정호 같은 존재로 프랑스어판은 1832년 제작한 컬러 지도이며 대마도, 울릉도, 독도는 우리 영토로 황색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끼놈! 페페TV! 딱 걸렸어 너. 야, 내가 삼국접양지도 찾아보니까 대마도가 일본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던데 어디서 약을 팔아? 그거 다 짝퉁지도입니다. 삼국접양지도 원본은 분명히 대마도를 조선 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마도를 뺏길 것에 대비해 삼국접양지도라는 이름으로 몇 개의 짝퉁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거 보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대마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하는 위조, 조작된 사본 또는 필사본 지도 및 영토 식별이 어려운 흑백 지도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실제로 대마도를 뺏길까봐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습니다. 상케이 신문이라고 한국에 대한 헛소리를 늘어놓는 일본 언론이 있는데 이 신문에서는 최근 대마도에 있는 한국인 소유 토지를 강제 회수해야 한다는 사설을 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위대 주위를 둘러싼 토지를 구입했는데 자위대를 감시하거나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을 방해해 국방과 치안에 지장을 초래한다. 자위대의 비밀을 누설할 위험이 있어서 일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하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실제로 이런 움직임은 대마도뿐 아니라 일본 전역의 토지 소유 실태를 파악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보안상 중요한 시설 주변의 불온한 움직임을 막기 위해 거래, 중단 권고 명령이나 국가가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왜 이럴까요? 맞습니다. 일본은 대마도가 한국의 영토인 것을 인지하고 돌려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전전긍긍 있는 꽤 없는 꽤 다 내어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대마도, 일본 땅 굳히기를 위해 문화적으로도 머리를 쓰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대마도에서 계승되어 온 조상공양 윤모입니다. 대마도의 윤모는 매년 8월 각 마을에서 행하는 풍류춤입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이 윤모라는 춤을 국가 지정 중요무형 민속문화재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 춤의 기원은 에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전국적으로 형식은 다르지만 각 지역 마을의 장남들을 중심으로 한 남성이 대열을 짜고 춤 형식으로 전승되어 왔다. 지역 문화의 변천 과정과 지역 특색을 보여주는 데 중요하다. 심지어 올해 3월에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 후보로도 추가 제안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짝퉁 지도에다가 유네스코 문화유산까지 지정하겠다고 열심히 대마도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일본 정부. 여기에 더해 합법적으로 진행한 한국인 토지 매수가 상상 이상이라며 일본의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새로운 법을 제정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만들 것을 촉구하고 있는 일본. 이를 본 일본 네티즌 반응은 일본 정부는 국가로서의 최소한 견지를 해야 합니다. 국민과 국토를 지켜야 합니다. 대마도를 한국 땅으로 만들기 위해 한국인들은 대마도 부동산 사재기로 절반 정도까지 매점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한국령이라고 마음대로 선언하는 등 노골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되어 있고 낙도를 인수하고 영토화하려는 전략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시 동아시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토지 매매를 금지해야 함이다. 일본 전역의 안보, 한국인 출입 금지는 당연함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넋놓고 대마도를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한국인으로 먹고 살며 한국인을 홀대하던 대마도, 연간 40만 명 이상의 한국인 관광객이 방문했던 이 섬에는 현재 관광객은 제로, 쓰레기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오지 않자 자국인 관광객 유치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상황으로 신이 머무는 섬 대마도를 둘러싼 온라인 투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부터가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는 인식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해보고 누구 땅인지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할 것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전세계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밀떡들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만약 일본과 붙게 된다면 막상막하의 양상을 보이다 압도적인 육군력을 앞세운 한국이 결국 일본을 점령해 버릴 것이다. 하지만 결코 중국과 전쟁을 벌여선 안 된다. 거의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3일이면 한반도는 지도에서 사라져 버리는 참극이 벌어질 것이다. 물론 이들의 말대로 한국이 중국을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었으니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괴멸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이었죠. 최근 영국의 한 밀리터리 연구 단체에서는 동북아시아 정세를 다룬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 지역은 3대 강국이라 불리는 한중일 세 국가 사이에서 묘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10년 전부터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더니 현재는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균형이 점차 깨져가고 있다. 중국은 홍콩과 대만 등 주변국들과 끊임없는 마찰을 빚고 있고 오랜 시간 충돌하지 않았던 한국과 일본마저 수출 규제와 같은 갈등을 보이는 등 대화보다는 힘으로 맞서려 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중국의 입장 인데 백신의 보급으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기미를 보이자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고 더불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만과 홍콩을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중국은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그 시선을 외부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희생자가 누가 될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최근 한국 문화를 끊임없이 침탈하려는 시도와 함께 항미 원조 70주년 행사에서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북진을 침략이라 규정하는 등 유사시 한반도는 결코 안전지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중국이 만약 한반도를 넘본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이 승리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넘을 수 없는 체급차에 기인한 것으로 인구가 고작 5,100만에 불과한 한국에 비해 중국의 인구는 공식 통계로만 14억이 넘으며 경제력 면에서도 한중의 격차는 1:9에서 1:10 비율에 달하는데요. 군사력 측면에서도 중국이 한참을 앞서고 있는데 특히 해군의 경우 서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제2함대가 개전 몇 시간 만에 서해 제해권 전체를 뺏길 정도로 중국 북해함대에 밀린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어쩌다 충무공 같은 전략가가 재림하여 가까스로 북해함대를 막는다 쳐도 북한은 틀림없이 중국 편을 들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끝도 없이 밀려들 지상군을 막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요. 다만 여기서 부담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부담이라는 것이지 막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6.25 때와 같은 인해 전술이 통할 리 없는 지금 시대에 중국이 지상전을 개시한다면 반드시 서울을 장악할 각오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개전 초기에 한국을 완벽하게 점령하지 못한다면 수도인 베이징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무려 1500km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은 한반도 어디에서든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분량으로 말이 많은 중국군의 요격 체계가 정상 작동한다 쳐도 미국처럼 정밀하고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할 수준은 못 되기에 막대한 타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북한의 실수로 인해 미 해군 제7함대가 서해에 들어올 경우 중국이 거품을 물며 비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인데 항모 전단에 딸린 구축함들에는 온갖 종류의 미사일들이 쌓여 있으며 이 미사일에는 심지어 핵탄두도 탑재 가능하니 한국 비행장에서 떠오른 B-52기가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대도시에 쏴대기 시작하며 참으로 볼만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S-400을 비롯한 요격 체계나 J-20과 같은 기초적인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월남전과 같이 한국 공군의 일방적인 폭격을 구상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한국은 중국의 멱살을 잡기에 충분한 전력을 갖춘 셈이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리 중국이라도 함부로 전면전을 개시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인데요. 소위 군알못들은 한국의 땅덩어리만 보고 한국군의 위력을 과소평가하기 십상이지만 실상 한국군의 전력은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4위에 달하며 러시아군을 제외하고 본다면 중국군과 2, 3위를 다투는 높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전력상 우위는 기동 전력이 아니라 포병 전력에 한한 것으로 기동 전력은 아직까지 K1과 같은 3세대 전차가 다수인 한국군보다 중국이 우세하지만 주력 부대만 놓고 비교한다면 오히려 한국군이 우위에 있다는 점, 주로 한국이 수비적인 전술로 갈 확률이 높다고 봤을 때 이 같은 차이는 실전에서 더욱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중국의 육군 전력은 소문대로 강하냐는 것. 6.25 전쟁부터 비교적 근래에 있었던 중월 전쟁까지 실질적으로 중국이 대단한 활약을 한 전쟁은 6.25 전 인해 전술 이후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요. 당장 중월 전쟁만 봐도 비록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벌어진 국지전에 불과하나 베트남은 일방적으로 밀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중국의 콧대를 꺾으며 그들에게 자부심을 갖는 역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군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중국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며 세계 3위에 달하는 군대치고는 정작 신뢰할 만한 자료 자체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걸프전 이후 군 규모를 감축하고 정예화를 추구하고 있다곤 하나 여전히 항공모함과 같은 기술은 구소련에서 그대로 따온 것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현대 무기들도 국산화를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라 실전에서 정상 작동할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수준이죠. 한 예로 중국이 자랑하는 자주포의 경우 인터넷상에 꽤나 화제를 모았는데 웅장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동안 실사격 장면이 유출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한 번 쏠 때마다 앞뒤 좌우로 심각하게 흔들리는 자주포의 모습에 해외 네티즌들은 중국의 취권이 결합된 새로운 기술력을 보았다고 비꼬았고 일부는 탄약이 제대로 발사되기는 한다는 점에서 기술이 많이도 발전했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포병 출신인 분들이라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아실 텐데요. 자주포 발사 시 조금이라도 반동이 있다면 초탄 발사 후 그 다음 탄을 발사할 시 거리 등을 전부 다시 계산해서 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결국 정확도를 생각한다면 분당 한 발을 발사할까 말까한 수준이지만 중국 측은 이 자주포가 분당 10발을 쏠 수 있는 신무기라며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여 소위 망신을 당하고 말았죠. 문제는 자주포뿐만 아니라 탱크를 비롯 대부분의 지상전 화기들이 이 모양이었다는 사실. 더 충격적인 것은 2.5세대 전차로 평가받는 96식 전차가 1500대이며 3세대 전차인 99식은 그보다 적은 수준인데 평소 뻥 스펙을 자주 내세우는 중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대략 30% 축소하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관점이라며 중국군 규모치고는 지나치게 적은 수준입니다. 반면 한국은 3세대 전차인 K1이 1024대에 그 개량형인 K1A1이 484대로 특히 중국의 99식은 러시아제 125 주포를 탑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관통력에서 무지막지하게 딸린다는 것으로 볼 때 한국군과 전력면에서 별 차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죠. 이 때문에 현재 아시아의 최강으로 평가받는 기동단은 놀랍게도 한국의 제7 기동단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량빨이라면 모를까 적어도 1대1 대결에선 미국 말고는 이길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인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아시아 군대와는 달리 방어작전 자체를 안하고 100% 공격 작전에 몰빵한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외신들은 유럽의 3강이라 불리는 독일, 프랑스, 영국의 전차를 모두 합쳐도 7군단 하나를 못 이기고 전시의 이스라엘 기갑군단 정도가 평시 한국군 7군단과 겨우 맞먹는 수준이라고 밝히며 지상전에서 중국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아시아 국가는 인도와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히기도 했죠. 다시 말해 한국의 육군 자체는 머릿수를 제외하지 않더라도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해군과 공군력에서의 체급 차이입니다. 한국 해군은 연안을 넘어선 작전에서 지원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중국 해군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정면 대결을 피하고 육지 상륙을 저지한다는 목표로 싸워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해함대를 괴멸시킨다 쳐도 중국 주력 함대인 동해함대와 남해함대가 북상할 시 대응 방법이 없다는 점, 또한 미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길 한국이 중국 공군을 막으려면 최소 전술기만 1000여 대 이상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군 측은 500대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국제적 왕따를 자초하고 있는 중국은 혼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영원한 우방 미군이 참전한다면 중국이 자랑으로 여기는 해공 전력도 위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결론적으로 한국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강한 나라이며 이 점을 항상 명심하고 자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